이 길은 단지 한 곳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세계를 향해 걸었던 첫 발자국입니다. 울산 농업학교를 졸업한 그는 양털을 깎고 돼지에게 밥을 주다가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그 상황에서 선택하게 됐었던 게 도일. 식민지 조선의 동년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부터 창업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껌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시고 굉장히 고객 중심 경영을 가장 먼저 하신 기업가가 아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술 경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인문학 경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분 아니셨는가. 문학을 사랑했던 신격호 회장. 하지만 그의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판을 바꾼 개척자가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가 바라보기에.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국적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일본에서 제과 시장에서 나름 성공을 거두고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가 한국인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신격호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덜 가질 거죠. 거기에다가 신격호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벌어들였었던 수익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환상의 짝꿍처럼 서로 좋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65년에 신격호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순간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업 시작. 너무나도 이제 메인 기사거리 너무 좋았었던 거죠. 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국적은 한국이지만 저 사람이 일본에서 벌어온 돈으로 한국에 사업하니까 이 정도 특혜는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들도 들기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박정희 정권이랑 신격호의 롯데는 굉장히 쿵짝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세대 창업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척가형 기업가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척가형 기업가.
라는 거는 예전에 전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창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국가 발전에 엔진을 만든 엔진의 설계자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많은 기업들의 롤 모델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이 가득했던 시절, 아니, 껌이나 과자를 판다고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앞서가도 너무나 한없이 앞서간 도전처럼 보였을 겁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시장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 제과라고 하는 부분이 당시 당연히 한국인들에게는 사치품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시기에 밥도 지금 이때 보릿고개가 아직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세팅을 해야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부터도 하나하나 롯데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시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법적 장치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수급의 문제, 그 다음에 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했던 것, 하나하나가 다 난관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야말로 신격호 회장의 남다른 통찰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껌 한 조각, 행복을 더하는 과자 한 봉지. 그 작은 즐거움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감정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브랜드 네임부터 그 다음에 청각이라는 것까지 그런 CM송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많은 것들을 배우시면서 그러한 약간 선진 기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셨던 분이 아닌가. 그리고 좀 롯데는 브랜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연예인 광고라고 하는 것도 특정 연예인의 이미지를 기업의 이미지랑 연결시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롯데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리에 딱딱 꽂히는 광고 문구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에 롯데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생소한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간 좀 광고 기법이자 브랜딩 기법인 거죠. 주시 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이 노래 기억하시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CM송이죠. 한국과 일본 다른 CM송을 가지고 있지만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 나왔으면 수능 금지곡 같은 거죠. 오감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사로잡는다. 롯데의 광고는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친밀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컴퓨터 후양양은 씹으면 부드럽다, 뭐 이런 거를 전면으로 내신 것 같아요. 역시 일본 광고에도 고객의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소구한 광고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청각에 호소하고 미각에 호소한 그런 부분들이 신격호 회장님 참 새로운 그런 센스랄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인했을까? 무엇으로 인해 기인했을까? 그는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있었죠. 회장님이 꿈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놀이시설도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런 어린이들 또 참 청소년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롯데월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롯데월드 테마송이 있습니다. 로고송이 있습니다. 로고송이 보면은 꿈의 나라, 신비의 세계, 모험의 세계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그런 꿈을 키워주고 그런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모험을 체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꿈을 키우고 야망을 비전을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실내 테마파크를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회장님이 롯데월드에 한 번씩 그게 순시하실 때가 있거든요. 와서 이제 쭉 순시하다가 그 젊은 청소년이든지 어린애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면 정말 흐뭇해하시면서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합니다. 저는 항상 회장님께서 참 나라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항상 느껴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관광 와서 서울에서 볼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서울에 품격을 높일 수 있다면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나라를 사랑한 신격호 회장은 수익보다 더 큰 가치를 쫓았습니다. 그는 서울 소봉동에 롯데호텔을 세우며 단순한 숙박업이 아닌 고객을 향한 서비스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편안한 공간, 정성스러운 환대. 신격호 회장은 이 호텔에서부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롯데월드 타워라는 새로운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타워를 세웠습니다. 그 결단은 단지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상징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 역시 그의 뜻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롯데호텔, 롯데월드, 백화점에 아파트, 거기다 롯데월드 타워까지. 그가 세운 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정점이 바로 123층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돈 벌려고 지은 거 아니냐고요? 사업성을 보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 이제 초고층 프로젝트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일반 건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2~3배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는 이걸 사업으로 보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 그룹 내부에서 우리 간부들이 그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비효율적이라서 특히 그 당시에 1970년대 후반, 80년대 잠실이 허벌판이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당신의 그 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잠실이라고 하는 땅은 사람이 살기에 힘든 땅이에요. 지금 잠실의 일부는 강북이랑 붙어 있었던 성수에 지금 서울숲 있잖아요. 거기랑 붙어 있었던 섬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석촌호수 옆에 있는 잠실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강이에요. 강남 개발이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강북에 붙어 있었던 데를 깎아서 물이 흐르게 지나가고 그럼 여기에 흙을 떠가지고 잠실로 묻어 놓은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초반까지도 잠실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놓고 1970년대까지는 기업들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때 올림픽이 결정된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뜬금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어떤 기업이 미쳤다고 거기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민간 아파트를 짓거나 뭘 투자를 했겠어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는 땅이기도 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가 쓸모있는 땅이니까 좀 쓸모있는 땅으로 바꿔주었으면 하는 또 눈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운이 좋게 올림픽이 열리게 됐고 그 가운데서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가장 큰 목표는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초고층의 높은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하늘 위로 올리는 프로젝트였죠. 회장님께서 끝난 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그걸 이렇게 보시는데 진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16년 동안을 진짜 참고 기다리셨는데 저 소회가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 초청 빌딩을 진 유일한 꿈은 진짜 서울의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었습니다. 뭔가 내 개인적인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회장님의 그런 철학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정체성은 점차 분명해졌고 한국 기업 롯데는 국경을 넘어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신뢰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롯데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기업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특히 경영권 분쟁이라는 커다란 시련으로 기업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고 롯데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전개상을 보면 결국에는 형제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 그때 당시에는 경영권에 대한 어떠한 승계라던가 지분 구조라던가 이 서로의 역할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문서화를 하고 뭔가를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한 경영의 기법이라는 거가 좀 현대화되지 않고 이게 나중에는 오해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가족들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많은 그러한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훨씬 더 붉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혼란의 중심에서 기업은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어떤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경영 철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롯데를 일본 기업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롯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ロッテが韓国の企業か日本の企業かって考えたことはありますか？それは韓国って知ってます。なんとなくはあるんですけど、でもロッテイコール昔から日本にあるんで、なんか日本にあるイメージがあります。イメージはやっぱり日本の感じが強いですね。でも韓国の、元は韓国の会社というかっていうのも知ってます。韓国の企業、元は韓国の企業だっていうのは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けど、今日本にあるロッテが分裂してもう日本の所属になっているのか、それとも韓国の会社な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細かいところまではわからない。そうですね。私十数年前に韓国行った時にロッテの大きいショッピングセンターですか、それを見てそこで、韓国の、お菓子てかメーカーさんなんだなって企業さん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はい、それまでは日本の企業さんかなと思ってました。はい、特に、意識はしてなかったけど、もともと日本の企業だとは、思ってたけども、この間韓国に旅行に行って、でその時にロッテタワーとかそういうのを見て韓国の大きな企業なんだなっていうのを思いました。 예상과 달리 일본인들 역시 롯데를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가 꿈꾸어온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며 수익을 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도 나라가 생기면 나는 이런 걸 해야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줬을 때 상대는 이렇게 황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받은 만큼 배운 게 있는 만큼 뭔가 베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을 설립했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Sometimes in this life we hear